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13대책 풀었는데 그게 수준이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풀어놓은 거의 대부분의 한 7, 8년간 풀어놓은 그 정책들을 거의 응축해서 풀어놨던 게 13대책까지 규제를 푼 거고, 여기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돈까지 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잠깐 반등이지 대드게 바운스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슬슬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미 바닥 찍었다는 이야기 나오죠. 집값, 거래량, 반등, 가격 핵심 지표 5개 중에 3개가 바닥 찍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가격지수, 거래량, 주택 구매력, 미분양, 전세가율, 이 5가지 지표, 실거래가 지수를 봤을 때 가격지수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바닥 찍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바닥 찍었다. 주택 구매력도 바닥 찍었다. PIR이 10.8이다. 이 PIR 10.8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PIR 10.8이다. 바닥 찍었다. 다만 미분양은 아직 위험 수준이고 전세가율도 아직 위험 수준인데,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바닥을 찍었다. 또 저기 HAI 이것도 100 윗선으로 올라갔으니까 바닥 찍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옛날 생각해 봅시다. 집값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나타내는 지표 5가지는 원래 저게 아니었죠. 언론에서 늘 강조하던 5가지, 대표적인 5가지는 이 5가지였어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GTX나 혹은 N호선 연장, 혹은 뭐 삼성 호재, 혹은 뭐 심지어는 방사강 가속기, 이런 호재로 오른다. 규제 정책 때문에 풍선 효과로 오른다. 용수철 효과로 오른다. 미분양이 적기 때문에 하락장이 아니다. 미분양이 없을 때는 상승장이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4년치 올려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떠받들어서 오른다. 크게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20년, 21년에 집값 영향 주는 것들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온 것들이 이렇게 5가지였죠. 그때 금리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금리 이야기는 22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지. 근데 공급이 적어져도 집값은 떨어졌죠. 그 다음에 호재가 있어도 떨어졌죠. 호재보다 더 이상 거품이 쌓였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완화하니까 집값 반등 어쩌고저쩌고 운운하는 거 봐서 이거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는 건 구라였죠. 미분양이 증가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고, 그때는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그래도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싸기 때문에 매매가가 먼저 떨어지고 분양가가 그 다음에 반응을 한다. 전세가격, 임대차 3법 때문에 폭등했다가 아니라 저금리 때문에 폭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유리한 걸로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신고가가 또 속출한다고 합니다. 3월 기사인데 압구정 현대 58억 됐고, 청담동 82억 신고가, 그 다음에 강남 아닌데도 속속 신고가 거래 비중 역대 최대. 이게 5월에 나온 거니까 4월에 신고가 비중이 역대 최대였다는 소리죠. 청담동 펜트하우스 57억에 팔렸다. 수원, 평택 이런 데도 폭등한다. 반세권, 호재가 있으니까 오른다. 은평구도 신고가다. 신고가 1위는 강남이 아니라 여기다. 인천 아파트도 신고가 늘고 신저가가 줄었다. 도곡, 청담 막 이런데 신고가 행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분위기가 바닥 찍고 반등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68억 혹 신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강남 3구 신고가 계약 9건의 등기 여부를 추적했는데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2건이고 취소된 거래도 있었다. 그래서 반포자이 60억 원 거래는 같은 평형이 53억에 거래된 뒤에 2달 만에 7억이 오르면서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는데 허위 거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60억 원대 매매가액으로 등기친 실거래는 얘 신고된 거 63억짜리 얘가 유일하다. 요게 그 244 훨씬 더 큰 거에서 나온 게 유일하다. 그 다음에 반포자이에서도 역시 72억 10억 가까이 올랐는데 진위 여부는 추후 판단, 아직 등기가 안 나왔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동양파라곤 68억 거래 역시 역대 최고가 거래로 조회되지만 등기 기준으로는 44억 7천 3월 23일 요게 다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이 등기 안 쳤고, 등기 칠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등기 안 쳤고, 웬만하면 등기 치죠. 누가 집 거래하는데 등기를 잔금 일자를 한 1년 2년 잡아요.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시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매도인 마음이 변하든가 매수인 마음이 변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낼 때까지 시간을 막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잡지 않는데 보니까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도 긴 거죠 사실.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등기를 안 쳤다. 등기 친 것도 사실은 저렇게 뜬다고 하니까 속아서 등기 치는 경우도 생겼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막 강남은 계속 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전국 아파트 57% 상승 거래고 서울은 67%로 최고. 그래서 지난달과 이달 거래된 아파트 중 3개 중 2개가 올랐다. 지금 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가 아니라 어때요? 이번 달 들어서 급매물이 사라지고 호가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매수세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곳이 많다. 분위기가 반등한다 부추겨가지고 반등하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게 거의 한 4월에서 5월 수준에 끝나고 있다. 심지어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줄었답니다. 신저가는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신고가 거래는 198건으로 264건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전국 기준으로 봐도 신고가는 3.5% 줄었는데 신저가는 1.78% 늘었다. 이미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때 처음에 띄었던 것들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규제 많이 풀었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어마어마하게 풀었고 그 중에서 절반은 대환대출로 받아서 버티고 절반은 새로 집을 사는데 많이 썼죠. 그러면서 3월부터 분위기가 계속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죠. 신고가 찍었다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었죠. 그 분위기 몇 달 가지도 않았다. 왜냐면 정책 자금으로 띄웠는데 그걸 받아서 할 사람들은 오픈런이죠. 초창기에 올리지. 초창기에 올렸으니까 지금 이제 슬금슬금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거 믿고서 나 손해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지 아니면 욕심내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야지 해가지고 호가를 올리니까 안 사요.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했어요? 신고가 올려놓고서 거래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어요? 거래 취소한 걸 표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취소하니까 바로 표기되고 해가지고 이거 장난질 쳤구나 저기 사면 안 된다 막 이런 분위기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6개월 이후 취소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3개월 이전에 취소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본 뒤에 6개월 이후 취소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이 또 장난질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뭐예요? 6개월 이후로 늘리고 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잘한 정책이에요. 저희는 잘하는 거 잘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라서 까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부양 정책을 까는 거지. 근데 이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 여부를 표기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등기 여부도 표기를 해라. 근데 다음 달부터 표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갈 곳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장난질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장난질 못하죠. 왜? 다음 달부터 등기 여부를 시범적으로 공개를 한다. 그 이야기가 4월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4월부터 주춤한 거예요. 장난질 치는 게. 7월이 되면 더 확 줄어들겠죠. 어마어마하게 등기 안 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난질 치는 것도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억지로 띄었던 분위기가 다시 슬금슬금 안 되는 게 보이는 거다. 거래 회전율이 떨어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래 회전율이 떨어졌다. 5월에 거래량이 늘었는데 4월보다 거래량이 늘었는데 뭔 개소리야. 네? 거래 회전율이 줄었어요. 왜? 거래 회전율은 뭐예요? 매물이 더 많아졌고 거래가 조금 늘어나도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살 사람보다 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소리고 매도자가 늘었는지 매수자가 늘었는지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죠. 특례보금자리론 풀었어요? 1월 30일에 풀었죠. 1월 30일에 1월 3일에 13대책 쓰고 1월 30일에 특례보금자리론 풀고 2월 한 달 동안은 어느 정도 간보다가 3월부터 반등한다 이제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기사 나왔었죠. 신고가 막 속출한다. 그러면요 진짜 상승하는 분위기라면은 왜 지금 팔아요? 가지고 있는 매물 집어넣었다가 조금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지. 근데 그때 이후로 매물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어디다? 1위가 서울이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투기가 많죠. 투기 비중이 높아요. 지방에서도 와서 뭐 서울은 똘똘한 채지 뭐니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특례보금자리론 풀고 13대책 해가지고 집값이 뜹니다 하면서 이 기회에 팔아야지 하고 재빨리 내놓는 사람이 30%나 늘었다는 소리예요. 불과 5달 동안이요. 여기가 지금 사이트가 오류 나가지고 지금 22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왜 오류가 났냐면요. 이게 6만 6천 건까지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직하가 막 1000건 이렇게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늘었다. 지금 막 띄우고 있는 지역 또 하나 제주 있죠? 제주 왜 계속 오를까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제주도 빠르게 늘었죠. 세종 반등합니다. 이런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이 기회다. 반대로 집값 대폭락하고 막 시장 안 좋다. 그래도 안 살아난다 하는 곳들은 잘 안 늘어나죠. 올라간다고 지금 부추길 때 팔 기회다 하고 우르르 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팔기 위해서 부추기는 거고. 매물 양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제일 오른 지역들이 매물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번에 요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난주에 금매로 나온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격 제시하고 왔더니 그 가격에 못 준대요. 안 사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더라. 다음날 전화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짜리다. 근데 여기서 5억에 살게요 했더니 그 가격에 못 준다네요 하면서 5억 5천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사요 하니까 다음날 그러면 우리 중간쯤 5억 2,500으로 할까요? 안 사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5억에 합시다. 그래서 고민해 볼게요 하고서 계좌 주세요 하니까 또 말 바꿔가지고 그 가격에 안 판다네요. 네 하고 끊어버렸어. 그러다가 결국에는 5억이 아니라 4억 9천. 그러니까 나는 4억 7천 아니면 안 사요. 그래서 요거는 거래는 안 됐지만 4억 9천에 나와 있다. 이게 호가 장난질 치고 있는데 막상 급한 거는 집주인들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다. 이게 뻔히 보이고 있는데, 특히 어디? 신도시 이런데 요즘 진짜 이렇더라. 살 사람 나타나니 가격 올렸다가 안 산다고 하면 다시 내리고. 그러니까 살 사람은 그래 요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한번 사볼까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욕심 부리는 거죠. 상승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바닥 찍은 게 아니라 돈 풀어주니까 조금 더 여유 생겨서 마음 급한 사람들이 몇 개 사는 정도다. 요걸 하는 거죠. 거래량 늘어난 거 사실 정책 대출 없으면 거래량 늘어났겠냐 이 정도로. 근데 무슨 바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부동산 띄우는 수법, 이건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기사화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뉴스는 대략 이러하다. 시장은 보도자료.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 그러면 기사를 작성하고 무슨 땡땡 줄여서 호명한다. 그 다음에 르포를 한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업선언 모델하우스를 돌면서 버티기, 매수심리 소울솔 이런 소스들을 건진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교수, 연구원, 유튜브 등의 말을 이용하여 무슨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크다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 혹은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의 정부의 목적은 뭐예요? 투기, 수요, 매수, 방지죠. 그런데 언론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매물 감소. 근데 매물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양도세 중과를 하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안 팔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효과보다 이 효과가 훨씬 더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매물 감소해서 수요 공급의 논리인데 수요 줄어든 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공급이 줄었다. 수요가 100 줄고 공급이 10 줄으면요. 그거는 집값을 잡는 정책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내릿속에 노무현 문재인 때는 집값 폭등했고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집값이 내렸다. 그러니까 완화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렇게 노선을 잡았으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13 대책을 풀었다. 13 대책을 풀었기 때문에 집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어야지. 부동산 시장 쿵쿵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다 지금 반등 많이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찍었다는 거 9개를 봤는데 등기된 건 2개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4월에 신고가 비중이 정점을 찍고 5월부터 신고가 비중은 줄어들고 신저가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 분위기가 슬금슬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바뀌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그냥 일시 반등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저희가 데드캣 바운스보다는 일시 반등의 가능성을 더 뒀죠. 데드캣 바운스 정도 되려면요, 적어도 MB 정도 때 3월부터 한 8개월 정도, 2009년 3월부터 2010년 초까지 8개월, 10개월 이렇게 올랐던 정도는 돼야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 거지.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규제를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은 진짜 확 올라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거품은 어마어마하죠. 임금이 19% 오를 때 집값이 149% 올랐다. 저희가 계속 지적한 게 이거였죠. 계속 지적한 게 이거였어요. 임금이 19% 오르는데 집값이 149% 올랐다는 건 이건 다 대출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출이 늘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막힌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화폐가치 하락으로 집값은 오른다. 화폐가치 하락한 것보다 집값이 훨씬 더 올랐는데 아직도 더 오른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인간들은 젊게 사시는 분들이죠. 얼마나 젊게 살았으면은 뇌에도 주름 하나 없이
젊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 거품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부동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렇죠? 반등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부추긴지 불과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추겼으니까 2월에는 조금 덜했고 불과 3개월 지났는데 분위기가 다시 슬금슬금 바뀌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답은 나온다는 거죠. 이 거품이 아직 빠지지 않았는데 오를 수 있을 리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